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조대원 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휴일이었는데도 대통령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범정부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보실 참모진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이번 쿠팡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죠? 예, 판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단순히 일개 업체의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봤는데, 갑자기 그 쿠팡 측에 대해서 미국 정계의 이제 유력 인사들이 언급을 하면서 맞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한테 미국 기업을 박해하지 마라 이런 토로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뭔가 보복을 할 듯한 내용까지 얘기를 하니 성탄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수사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 안보 그다음에 안보 라인과 외교 라인까지 총동원해서 이제 대책 회의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이 관세를 가지고 개별 국가마다 다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아니면 어쨌든 국가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관세라는 걸 가지고 경제 압박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어서 정말 네.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안까지 발전할까 싶어서 그래서 정부가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60억에 달하는 쿠팡의 미국 정부 로비 자금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정치 관련 심도 깊은 이야기 잠시 후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의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시죠. 민주당 통일교 특검 어깃장 놓고 있다. 네, 이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의 말입니다.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추천 주체를 흔들고 수사 대상을 빼고 본질과 무관한 조건을 붙이면서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추천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통일교 게이트가 지금 파장이 너무 커져 버렸고, 네. 이게 잘못하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all or nothing 게임으로 이제 이 비화되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당이 어떻게 특검을 누가 맡고 그다음 방식은 어떻게 하고 조사 대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광박, 피박 뭐 다 쓸 분위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일교하고 거대 양당이 얼마나 깊게 연루됐나 이런 걸 유력 정치인들이 연루된 걸 보고 좀 충격을 받고 그 진실을 밝혀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에서는 어쨌든 자기 당의 파장보다는 상대 당의 이 통일교 연루를 더 부각을 시켜서 국민들한테 저 당이 더 잘못됐다는 인식을 줘서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목숨을 걸고 이전 투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개혁신당 그 이준석 대표가 대선을 완주했지만 당시에 10%도 넘기지 못해서 선거 자금도 보전받지 못해서 이제 존재감이 사라져가고 있던 개혁신당이 이 중간에서 지금 이제 광을 잡고 광을 팔려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정치적 계산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쉽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통일교 정치권의 이 유착과 그다음에 검은 돈이 오고 간 게 얼마나 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참 여야 상관없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했지만 정작 누구를 또 어떻게 수사할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단일 특검법이 도출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죠.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연내는 이미 저는 물 건너 갔다고 보고요. 네. 연초에라도 이게 가능할까? 사실은 통일교 특검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60%를 넘어섰거든요. 네. 저도 최초에는 민주당이 특검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압도적인 국회 지형을 갖고 있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여전히 50% 이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굳이 안 받아도 자기들 지방선거 치르는데 또 국정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버텼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게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 며칠 상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네. 이 게이트를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60%가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민주당도 더 이상 버텼다가는 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도 이 이름이 거론됐고 네. 전재수 장관 때문에 이게 과거에 통일교 하면 권성동, 뭐 국민의힘 이렇게 연결됐던 공식이 깨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통일교가 더 많은 유착을 하고 또 검은 돈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이제 국민들이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민주당도 더 이상 겁을 못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특검을 누가 맡아서 할 거냐라는 거를 놓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혁신당 단독으로는 후보도 제대로 못 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 통일교 게이트에서 자기들은 이제 뭐 누구도 연루된 사람이 없다고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거대 양당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이 비판은 동시에 하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지방선거 전략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 급격하게 이제 가까워지면서 과거에 민주당의 이 산하에 있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용해인당이 그 이중대 역할을 해줬던 것처럼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현재 국민들이 이제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네. 이번 건을 통해서 국민의힘과의 이 결속이 점점 강화되면서 국민의힘 편을 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그 법원행정처에서 2명의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 1명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건 절대로 못 받겠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휘하에서 민주당한테 불리한 판결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네. 못 믿겠다고 본인들은 이제 다른 헌법재판소 탄핵과 그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줬던 헌법재판소나 안 그러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여야가 하면서 나눠서 한 명씩 추천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뭐 그러면 여야가 한 명씩 네. 추천을 하면 나중에 이제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선택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 야당에서는 얘기하기를 봐라 결국은 본인들이 원한 대로 본인들만 하겠다라고 이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 거라고 미리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여당이 그것도 쉽게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의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은 궁금하다.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갑자기 소환한 정청래 대표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는 실체보다 사실은 이미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통일교 그러면 그동안 과거에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통일교 그러면 권성동 거기 1억 이래가지고 통일교하고 유착된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했는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 전재수라는 유력 부산시장 후보가 그것도 되게 청렴한 이미지에 좋은 이미지 말도 되게 점잖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서 시계를 받았느니 돈을 몇 천만 원 받았느니 이렇게 연결되면서 갑자기 이제 통일교 하면 그동안 통일교에서 또 이 야당보다는 여당에 더 공을 들였다라고 진술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최근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집권한 것보다는 민주당이 집권한 기간이 더 많다 보니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통일교하고 더 유착 관계에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고 있는 국면에서 네. 그 진술에 보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지만 유력 정치인으로 나경원이라는 아주 대중성 높은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니 네. 나머지 2명은 뭐 김규환 의원이라든가 뭐 임모 의원 이런 경우에는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나경원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돈을 받았고 안 받았고를 떠나서 정청래 대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하늘궁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 대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경원 네. 의원이 또 답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질문을 세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긍정도 부정도 하기 힘든 법적인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당신이 밝혀라.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밝혀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저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네.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나경원이라는 없는군요. 물타기하기 아주 좋은 카드를 그냥 버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뭐 정치력이 아주 뛰어나고 오랫동안 이 공격수 저격수로 활동했던 분이다 보니 네. 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나경원 의원만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은 지금 아주 불편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국회의원 3번인가 공천받고 네.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또 당대표 뭐 국민의힘에서 요직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패하고 이제 정계를 은퇴한다고 하신 분이 뭐 고비 나타나서 먹다 눈물에 침 받는 행동을 하니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되게 곤혹스럽고 참 화가 날 거지만 또 한편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부 고발자인 거예요. 맞습니다. 내부 고발자고 네. 민주당에서는 알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또 언론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한마디가 뭐 아주 기사화가 크게 되는 방송에 크게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일교나 신천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 상처, 원한이 맞습니다. 예, 깊죠. 왜냐하면 네.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이 경선에서 사실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는 본인이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최종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격차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 22%인가 져가지고 대권 후보 자리를 윤석열 후보한테 내줬고 그 윤석열 후보가 결국 마지막에는 대통령까지 당선됐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한이 맺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당원 투표 22% 이겼던데 상당수가 신천지 통일교라는 사교 집단이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뭐 이분 주장에 의하면 권성동 의원을 위시해서 이 상당히 국민의힘- 많이 가입을 했다고 하죠. 그 그렇죠. 시기에. 내부자들이 네. 적극적으로 유착된 상태에서 돈도 받고 네. 사람도 끌어들여서 이분 내용을 보면 한 10만 명 이상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네. 당시에 국민의힘 그 선거인단 투표인단을 보면 50만 미만이었고 실제로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또 그것도 그만큼도 안 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분 주장처럼 한 10만 명이 들어왔다면 통일교와 신천지에서 그러면 뭐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차이만큼 격차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자기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이 이단 집단이 국민의힘 경선에 관여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걸렸다고 해서 현재 밝혀져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국민의힘 덜컥 통일교 특검을 하자, 다 까보자라고 얘기한 거는 참으로 자기 발등 찍은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승자박이고 정당 해산 사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게 어쨌든 종교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면 의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그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그 계엄 해제 표결에서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 자당 의원들을 투표장에 못 가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걸 네.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록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고 그 점도 있었는데 그렇게 비상계엄을 해제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막은 데다가 이 이단 집단하고도 연결이 돼서 깊숙이 정당 운영에 관여가 돼서 실제로 대통령 후보까지 그 통일교 신천지 신자들에서 뽑힌 당이라면 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런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거니 네. 국민들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줄 거니 이 점을 정청래 대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부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 관록에는 정치인의 경고인지 아니면 지나친 확대 해석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전직 보좌관들 나와 가족 난도질. 네, 누구의 말일지는 짐작이 갑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인데요. 과거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숙박권을 제공받은 의혹 등 사생활 관련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숙박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죠. 아니 뭐 저도 뭐 정치를 해봤지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돌려주면 그게 무죄가 됩니까? 그 사실이 뭐, 사라지진 않겠죠. 그럼 김건희 전 저 영부인이 가방 받고 자기는 돌려줬다. 그 서희건설로부터 액세서리 받고 난 뒤에 다 돌려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숙박비를 반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숙박비를 제공받은 그 로얄, 제가 알기로는 로얄 스위스인가, 예, 로얄 스위트 룸을 제공받았던 걸로 이틀 제공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칼호텔 로얄 스위트 룸을 이틀을 제공받은 게 이 청탁금지법이나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돌려주고에 관계없이 네.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걸 법을 어겼다면 뭐 지고화를 막론하고 처벌을 하는 게 또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객실의 평균 숙박비가 2박에 140만 원대라서 공직자로서 1회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게 되니까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법의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지 모르지만 칼 호텔로부터 이 방을 구입하면 34만 원 정도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할인해서 숙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예, 근데 뭐 저도 이 비싼 호텔이라서 5성급이라서 많이 가보진 않고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래도 가보셨어요? 예,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이게 로얄 스윗 이런 데는 아니고 일반실인데도 네. 로얄 스윗을 34만 원에 뭐 어느 시기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쓸 수 있다고 하면 저도 한번 쓰고 싶어요, 로얄 스윗 룸을.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네.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에 김의원 가족의 외국 방문 당시에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대한항공에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죠. 예, 뭐 참 까도 계속 나오는데 저도 참 이걸 보면서 참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이거 네. 말고도 참 이렇게 권위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리인데 네. 왜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참 국민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이거 보면 큰 돈도 아니잖아요. 이거 네. 보면. 근데 그 부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아니고 네. 그 배우자도 아니고 나중에는 그 며느리하고 손주까지 공항 의전을 부탁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참 혀를 차면서 분노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다는 말을 해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탁을 한 거다 이런 해명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해명하면 할수록 네. 국민 분노를 더 키우는 게 그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네. 국민들이 몇이나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본인이 네. 자기 상황, 자기 입장에서 이걸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만큼 이 본인의 그 상식과 김병기 의원, 국회의원으로 대변되는 김병기 의원의 상식과 우리 일반 국민의 상식, 또 삶의 방식이 그만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논란 등에 대해서 제보자는 동일 인물이고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캡처된 내용을 보면 김 원내대표와 가족을 겨냥한 듯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김병기 그 국회의원의 네. 입장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같이 일했던 전직 의원들, 부하 직원들이 이제 그 일을 떠나고 서로 원수가 되면 뭐 각종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내부 비리에 대해서 또 추문에 대해서 이렇게 밖으로 까고 뭐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뭐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좌진 6명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을 누군가는 찍어서 여기에 지금 김병기 그 의원도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찍어서 줬는데 그 내용도 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데 쌍욕도 있고 지금 보니까 뭐 네. 이런 내용을 네. 까서 얘기한다는 게 정말로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부득의 소치잖아요. 자기 휘하에 있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보좌진이 이런 걸 가지고 제보한 게 아니라 네. 다 자기의 스텝이었고 동지적 관계에 있었던 참모들이,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한 거를 네. 까는 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지금 분노하는 민심을 돌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만 더 구차하고 추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직원들이 이렇게 악감정을 갖고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폭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구구절절 따져보면 어느 것 하나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없어요. 심지어 법을 어긴 내용도 지금 법을 어겼다고 의심되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좌진과의 개인적인 감정을 다 제하고 보더라도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예. 지금 쿠팡과의 고가 식사부터 고가 숙박권과 공항 의전, 또 가족들의 병원 특혜 이용 정황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연일 터지는 각종 설화의 근원지가 김 원내대표 최측근으로 활동한 보좌진들이기 때문에 또 추가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앞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고민이 당연히 많겠죠. 네. 뭐 사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막 갖가지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추문도 많고 그 의원들의 그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 사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건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 이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그래도 좀 서민의 눈높이에 맞고 좀 더 깨끗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정치인끼리 비교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은 많은 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해주고 시민단체들도 더불어민주당에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뭐 적어도 민주당이 더 심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구나. 네. 저기도 역시 기득권이구나. 이 생각은 이미 국민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만 현재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게는 여론조사마다 많게는 뭐 한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는 네. 국민의힘이 원체 큰 일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그러니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집단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지간한 거는 민주당한테 화가 나면서도 참고 억누르면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가랑비가 현재 그 국민의힘이 한 행동에 지세에 비하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가벼운 거지만 이게 결국 가랑비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네. 이게 계속 쌓이고 또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뭐 의원직까지 물러나서 조사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상식의 수준을 보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이 정도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마이크를 들고 본인의 그 추문에 대해서 계속 해명을 하는 이런 모습은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끊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저 당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내년 지방선거가 또 어떤 형태로 튈지, 그래서 뭐 제가 최초에 예상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완승,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완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산부터 시작해서 강원도지사 선거 뭐 이런 선거들은 또 울산시장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구나, 민주당의 모습을 보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현재 민주당은 가랑비에 옷이 많이 젖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7대3 경선룰, 서울 당협 대부분 반대. 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룰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말인데요.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내년 지선 경선을 당심 70%, 민심 30%로 치르도록 당 지도부에 권고를 했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이 같은 규칙에 서울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반대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이 당원 투표 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고 민심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당심을 7로 하든 5대 5로 하든 심지어 3대 7로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민의힘 자기들끼리 뭐 어떤 형태를 통해서 후보를 정하든 간에 현재는 국민들 다수가 선거에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단절하지 못하고 윤의견을 외치고, 그 다음에 그 지도부에서 뭐 김민수 최고위원, 그 다음에 그 장해찬, 예,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민영 뭐 청년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하하고 장애인 비하하고 뭐 이렇게 여성 공격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아 그래 빨리 투표가 시작되어라. 그러면 내가 본때를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 반드시 내가 힘은 없지만 한 표로 심판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제 주변에 다인데 지금 뭐 3대 7, 7대 3 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구, 경북이나 이 강남이 아니거든요. 배현진 의원만 하더라도 지역구가 송파, 뭐 보수 진영에 상당히 서울 안에서 수도권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그래도 한 붙어볼 수 있는 좋은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본인도 지금 잘못하면 이 상황으로 이제 당이 계속 유지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공천한 시도의원들 뭐 전부 다 이렇게 몰살당할 것 같고 한 군데도 못 이길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이 있고 위기감이 작용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보면 강남구 3개하고 서초구 2개 정도 빼놓고는 지금 선거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길 수 있으니까 장동혁 지도부로 이대로 현 상태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윤의견 외치고 하면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당협위원장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협위원장들이 와서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좀 해보라고 얘기하니 사실 배현진 의원이 이거 7대 3으로 한다는 거는 이 숫자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민심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변화, 지금 현재의 이 전국 상황에 대해 민심의 이 동향에 대해서 전혀 사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당 체질 자체가 전혀 변화할 생각이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당심 7, 민심 3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배현진 의원이 전체를 지적하기만 하니까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심을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특히 출마를 계획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역들도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 현재보다 지지층을 더 확장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뭐 그래도 한번 선방을 해보려면 민주당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중도층. 중도층이란 게 보통 양당의 극렬 지지층들은 중도층이 어딨냐. 너 바보다. 정치인은 결국은 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 집토끼를 잡아야지 선거에 이길 수 있고 그 집토끼를 중심으로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지 산토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정치권에서 한 20년 넘게 있으면서 보는데 이 중도라는 사람, 산토끼라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댓글 하나도 달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 가도 그냥 끊어버려요. 귀찮고. 사실은 평일 낮 시간에 여론조사가 왔는데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 지지율을 묻는, 대통령 지지율을 묻는 전화를 받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고관여층이고 정치의 삶이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일반인들은 안 받거든요. 하지만 이분들도 국가에 대한 그 위기의식은 갖고 있고 또 평상시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디테일한 거,
뭐 민주당의 의원 한두 명이 이런 일을 했느니, 방금 우리가 다뤘던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손주가 이런 일을 했느니, 또 국민의힘에 누가 무슨 일, 이런 건 관심이 없지만 이분들은 전체적인 큰 판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도층들을 투표장에 반드시 가는 이 중도층들을 잡지 않고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네. 이 숫자가. 그래서 이 숫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은 그 중도층한테 우리 당이 지금 과거하고 이 단절하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바뀌었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곳곳에서 권력의 누수 현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있는데 여기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게 문제고, 그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장동혁 체제가 지금 이미 국민들한테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그럼 이 체제를 물리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는데 비대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를 하든 뭘 하든.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국민의힘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욕을 하던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운다든지, 과거에 자기들이 여신처럼 추앙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고 감옥 보냈던 윤석열 총장을 자기 당으로 데리고 와서 후보로 만드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뭔가 당시에 검찰총장 윤석열은 되게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를 그렇죠. 전혀 다른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이 정오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룰도요. 7대3, 3대7, 5대5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차라리 국민의힘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면서 100% 민심으로 후보를 뽑겠다라고 얘기하면 언론들이 이제 뭐라고 쓰겠습니까? 국민의힘 위기의식, 국민의힘 드디어 변하기 시작.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중도층들이 국민의힘 변하는구나.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어요. 한번 도와줘 봐야지. 네. 근데 계속 뭐 이렇게 민주당이 가랑비가 계속 새는 모습이 보일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판을 뒤집는 거지. 네. 현 상태로는 어렵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지선 총괄 기획단의 7대3 경선률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당의 기조 변화를 평가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연초부터는 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분이 과거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뭐 살아온 과정을 보면 사람은 선한 사람 같아요. 네. 그렇지만 가장 부족한 게 장동혁 대표는 정치력이 부족하고 당대표를 맡기에는 정치력이 부족한 사람이 현재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당대표 후보로 직전 대선에서 많이 패했던 김문수 후보가 나오니 대신 이제 새로운 인물을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뽑아서 대선 승리했던 이 추억을 갖고 있는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장동혁 후보를 뽑은 것 같은데 장동혁 후보는 정치력이 너무 낮고 정치 이력도 짧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그러니까 극렬 지지층들을 설득하고 중도층까지 끌어들여서 선거의 판을 바꾸는 만한 역량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1월 달에부터 뭔가 이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서 당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뭐 어떤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해서 최고의 의결을 거쳐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요. 국회 통과 정보통신망법 파장 우려입니다.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결국 통과가 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가짜 뉴스가 남발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양당의 주장에 대해서 다 일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가짜 뉴스가 뭐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한편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법을 만들면 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많이 위축될 거다. 네. 그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 양면성을 놓고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고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아이러니한 거는 네. 이런 법안을 소위 말해서 그 민주, 그다음에 양심, 정의 이런 걸 더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고 당을 이끌어왔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다는 게 저는 참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이 법은 누구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법을 추진하려고 매번 정권 때마다 시도했던 법이거든요. 네. 그 가장 근래는 윤석열 정권 때 이 법을 유사한 이름은 다르지 이렇게 그 유튜브 상이나 뭐 이렇게 SNS 상에서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영부인을 갖다가 술집 여자다 줄리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잡아내고 발본색원에서 보복하려고 했던 법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찾아보시면 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때는 길을 쓰고 헌법에 보장된 그 양심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권력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뭐 과거에 지금 재판 거론되고 있는 진행되다가 중단돼 있는 재판 문제라든가 네. 더불어민주당의 추문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 그 자녀들하고 공격을 하니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 주장에 의하면 입털막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 양심 세력이라는 분들, 진보당 이런 분들은 기권 내지 반대, 심지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중대라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기권을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거마저도 찬성을 해버리면 자신들의 향후 정치적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 걸 보면 저는 적어도 이런 법을 만약에 낸다면 국민의힘에서 내야 되는 법이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을 냈다는 게 심히 유감이고,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그 과거에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그런 양심적인 정당이 아니라 이미 이제 기득권화된 더 많은 국회의원과 더 많은 부자를 보유한 뭐 정당이 된 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네. 예. 지금 언론단체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도 이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고려할까요? 하겠습니까? 안 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높겠죠. 때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네. 법이 가장 좋을 거예요. 저도 현재 개인적으로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위치에 가서 저를 계속 이제 반대 진영에서 뭐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저를 공격하면 저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겁을 주고 다 입을 털어맞고 싶겠죠.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이 살아온 과정 또 그동안 지금까지 하는 은행을 보면 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1도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이 과방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치면서 수차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적인 법률안 수정은 국회 신뢰를 훼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정치인들이 특히 우원식 의장 같이 국회의장을 하시고 또 말을 점잖게 하시는 분위기에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이 법안 반복적인 법률안 수정안은 국회 신뢰를 훼손한다. 이게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좀 적당히 하세요라고 이 법을 추진하는 자신들의 그 자기의 더불어민주당 동료들한테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그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들 뭐 SNS든 언론사에 입을 막기 위해서 이걸 헌법을 대놓고
이 위배하는 수준이 아닌 맥시멈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가 이게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니까 조금 낮추고 또 비판받고 하니까 조금 낮추고 해서 최대한 이 누더기를 만들면서 여기 지적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법률 수정을 해서 네. 최대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약간 논란거리가 되더라도 그 수준까지 유지해서 지금 법을 만들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지점을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지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앞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논란이 됐던 판사추천위원회를 없애고 각급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 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럼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같이 헌법 비전문가가 이게 위헌 소지가 사라졌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양측의 주장이 충돌해요. 그러니까 둘 다 양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법 전문가들이고 학자들인데 네. 이 사람들도 진영에 따라 진영 논리에 따라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진 그 학자의 그 관에 따라 가지고 이 의견이 완전히 180도 나뉘고 충돌하는 걸 보고 일반 국민들은 뭐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없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계속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느니 없느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우월적 정치 지형, 국회 지형, 권력 지형을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이 내란의 관계,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지방선거까지는 써먹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방어하려고 이걸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법 개혁을 하기 위해서 사법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조치들로 보이진 않는다. 이 점은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까요?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이 주장을 한결같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도 결국 민심이 결정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법이 있지만 그 법도 제가 이렇게 참 지켜보면 법이란 게 우리가 1+1은 2 해가지고 딱 그 동전 그 컴퓨터에 넣고 두드려가지고 결과 탁 튀어나오고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도 다분히 민심의 동향에 따라서 법의 결과가 특히나 큰 법, 헌법이나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대법원의 판결은 제가 바뀌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지점도 결국은 민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날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정치인으로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2박 3일간 이어졌던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연단에 서서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되게 좀 짠했고요. 보통 제가 방송 여기서 50분 정도 얘기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마치고 나면 진이 빠지는데 그 24시간을 써서 계속 얘기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그렇지만 이분이 그 제1야당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의 당대표의 위치에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현 정국에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 필리버스터 24시간밖에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또 앞으로 단식한다, 삭발한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그러니까 정치력이 부재하고 또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밖에 할 게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을 했다는 내용을 아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선거의 향배, 선거 결과의 향배를 지고 있는 중도층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군요. 그렇죠. 관심이 없죠. 그리고 24시간을 했다고 해도 저처럼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또 저 바닥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짠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도의 마음도 국민들은 없기 때문에 전혀 이게 다음 지방선거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시간 낭비처럼 했다. 결과가 없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노고가 많으셨다고 감사함을 표한 것도 화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장한석 이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 또 이준석 대표까지 해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한석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셋 다 캐릭터가 너무 강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욕심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고 현 개혁신당 대표죠. 이준석 의원은 늘 머릿속에 본인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시절을 너무 그리워하고 자기 정치의 전성기였다 생각하고 네. 그때에 대한 향수가 너무 강한 사람. 그래서 그렇군요. 이름 뒤에 이준석 의원이라는 것보다 대표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네. 그때 개혁신당 그 내분 사태 때도 허나 전 대표가 임기가 1년 이상 있었지만 밀어내고 본인이 그 타이틀을 차지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사이가 틀어졌다가 지금 뭐 열심히 하셨다 뭐 이렇게 치하를 하고 하는 거는 제 생각인데 이미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체제의 붕괴가 시간 문제다.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을 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전이든 지방선거 당일날 참패하고 물러나든 안 그러면 그 전에 물러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든 그럼 그때 결국은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자기에 대한 극렬 지지층 당원들의 이 비호감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당원들 자기 집토끼에 대해서 달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복귀할 수 있는 포석을 미리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법은 토론은 인정하지만 시간과 범위를 좀 한정을 하는 건데요.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뭐 조국 혁신당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보수 진영에서 보면 네.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뭐 민주당의 하나의 개파, 조국 개파 네. 정도로 보고 향후 뭐 대선에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 범진보 진영의 대권 후보 1위로 부상하지 않는 한 결국은 나중에 되면 민주당과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를 하든지 또 그 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이제 이런 건이라도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저희 소수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안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도 필리버스터 할 때 의원 뭐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졸고 앉았고 전부 다 딴 데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보기에 추해요.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5분의 1 이상 60명 이상은 출석하자라고 얘기하는데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는 저 법안을 찬성을 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상식적인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느냐. 본인들이 필리버스터 때는 정말 노래 부르고 책 읽고 사람 안 믿고 자기들은 더 심하게 해놓고 당시에 필리버스터는 주로 권력을 보수정당이 잡다 보니까 진보정당이 필리버스터를 많이 했는데 그 진보정당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필리버스터의 뭐 온갖 안 좋은 모습을 다 보고 배워서 진화한 게 국민의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 번도 안 하고 현재 국민의힘만 퇴행적인 당이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공격하는 모습이 저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두 당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예. 네. 실은 필리버스터 취지가 소수 의견을 좀 존중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어쨌든 필리버스터 전국은 일단락 됐습니다만 여야 간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법 왜곡죄 신설이나 대법관 증언 등의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모습도 지금 따져보면 그동안 우리 헌법에 의해서는 분명히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돼 있고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맺도록 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법부든 뭐 일단 이 방송국이든 작은 회사 조직이든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예를 들면 법 적용을 잘못하고 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징계를 하고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매번 국회에서 관여해가지고 국회가 지금 다수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게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이 도발 행위라고 보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게 아주 독선적이고 오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대원 정치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 방송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